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고 최명희 작가는 자신이 쓰고 싶었던 것을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어두웠던 일제강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진정한 자기 삶을 일궈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학을 통해서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또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건데요. 이런 최명희 작가의 정신을 기리는 혼불문학상이 올해 제14회를 맞았고 우신영 작가의 시티뷰가 당선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문학의 힘, 그리고 현대사회 우리 삶에 대해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반갑습니다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어서 오세요. 이겁니다. 이 책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당선 소감 말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바라보고 계시니까 한 말씀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티뷰의 작가 우신영입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 먼저 너무 기뻤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던 시기에서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떨리고 또 설렜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소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었는데요. 그렇게 소설을 읽고 가르치는 일을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다가 소설을 쓰는 일은 내 일은 아닌 것 같다. 아마 후생쯤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시는 바람에 다음 생까지 미리 땡겨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지금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혼불문학상은 국내외에서 접수가 돼요. 올해는 282편이 접수가 됐고 총 결선에 7편이 올라갔거든요. 네.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이제 결선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거의 뭐 완성도가 이미 보장이 돼 있는 작품들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딱 한 편을 골라야 되는 싸움이니까 이게 얼마나 치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시나 좋은 기운을 혹시 사전에 뭔가 이렇게 좀 받으셨는지. 저는 반대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고를 해놓고 제가 생각했던 시간이 이제 지나서까지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미 수상자에게는 연락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별 연락은 했겠지. 네네.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조용히 이제 글을 계속 그러셨구나. 하던 대로 쓰고 있었고요. 네. 알고 보니까 이제 본심에 올라갔다는 연락은 메일로 주셨는데 네네. 제가 확인을 이제 못한 상태였더라고요. 그랬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특별히 뭐 꿈을 꾼다거나 막 기대를 엄청 했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놀랐고요. 네. 네, 더 기쁨이 그래서 더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담담하셨구나. 일부러 좀 담담하셨던 거예요. 일부러. 네, 원래 성격이 좀 덤덤한 것도 있고 상이 예. 워낙 크다 보니까 들뜨지 않으려고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들떠버리면 오히려 상에 누가 될까 봐 그냥 딱 그날만 기뻐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냥 원래대로 쓰던 글을 계속 정확한 양을 정확한 시간에 쓰려고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글 쓰시는 분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를 객관화시키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시나 봐요. 저 같았으면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들떠가지고 막 전날까지 잠이 안 오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남다릅니다. 확실히. 네. 주변 반응들은 오히려 또 반대였을 것 같은데 더 좋아해 주시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제가 하던 일을 접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던 분들도 그래도 소설을 쓰는 것으로 이제 앞으로의 삶을 꾸려가겠구나 하면서 안도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네. 또 특히 제자들 같은 경우 너무 반가워해 줬어요. 저 네. 선생님이 안 그래도 좀 창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드디어 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좋아해주고 선생님 책 지금 빨리 읽고 싶어요. 언제 나와요 하면서 연락해줘가지고 네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있었으며 또 어떤 줄거리를 담고 있는지도 네, 저도 소설의 배경이 된 송도라는 곳에서 2015년부터 2013년까지 살았습니다. 네네. 상당히 꽤 긴 시간 체류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공간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젊고 현란하면서도 또 인공적인 부분도 맞아요.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라는 송도라는 곳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현대 한국이라는 곳의 어떤 특성을
상징적으로 잘 뽑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설적인 배경으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네. 또 그 송도라는 공간 안에 보면 그 현란한 유리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그 마천루 그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를 돌아다니는 아주 젊고 부유한 사람들과 또 그것으로부터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차하는 모습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석진과 수미 같은 그 의사와 필라테스 센터 원장 부부를 비롯해서 조선족 노동자라던가 혹은 뭐 젊은 헬스 트레이너들 이렇게 네. 나이와 좀 경제적인 지위의 차이들이 있는 사람들을 송도라는 공간에서 마주치게 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주로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 아침 햇살을 받으면 그 예. 유리 마천루가 너무나 아름답게 너무나 맞아요. 투명하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보면서 출근하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요. 어느 날은 문득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유리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을까? 사실 저희 아파트 창문 같은 거 그렇게 투명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의 노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예.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그 달비계라고 하나요? 그네 비계라는 걸 타고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로프를 걸고 유리 어. 닦는 작업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그 바로 옆에 클라이밍 센터가 있어서 이제 스포츠로 그러한 등반을 즐기시는 이제 분들을 위한 센터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풍경이라는 그러네요. 느낌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삶을 위해서 내려오면서 닦지만 네. 누군가는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는 어떤 행위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쪽은 정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네. 노동을 하고 한쪽은 지상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쾌감을 느끼는 스포츠를 하는 모습이 물론 어느 쪽이 선하다 악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행위적으로는 굉장히 닮은 꼴인데 그거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어떤 깊은 심연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소설적으로 좀 발화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이제 인천대학교 교수로 네. 재직 중에 출퇴근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아, 저기에서 내가 뭔가 소설의 소재로서 글을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네. 어. 결국에 소설이라는 건 그 사회의 가장 구체적인 맨사를 들여다보는 일인데 예. 그러려면 노동의 문제를 그리고 돈의 문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동과 돈과 또 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교차되는 게 사실 인간의 신체인데 네. 소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도시 속의 다양한 신체와 그들의 노동, 운동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네네, 꼭 읽어보시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요즘 싶습니다. 또 이 노동이 화두기도 합니다. 예. 네. 작가님은 그럼 평소에 그런 어떤 노동이라든지 네. 삶의 어떤 그 인간의 삶의 뭐 가치 그런 것들을 늘 좀 생각해오고 관심을 가졌던 편이었을까요? 그렇죠. 저희 모두 노동하는 인간이니까요. 네네. 네네. 항상 일이란 무엇일까? 사람은 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삶을 사는 걸까라는 생각은 20대 때부터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가르치는 일을 하기 전부터도 뭐 네.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네네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계속 왜 이런 일을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늘 이유를 찾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없으면 또 그 맞아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맞습니다. 성격이어가지고요. 그런 아마 노동에 대한 관심이 소설을 쓸 때까지도 저를 따라다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이 책을 집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건 올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교수님이셨잖아요. 네. 근데 교수라는 자리도 되기도 굉장히 힘들고 참 좋은 직업인데 네. 그것을 단번에 그냥 그만두고 나 이제 글을 쓰겠어 라고 이렇게 완전히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네. 예, 같이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작가님? 그렇게 많이들 질문해 네. 주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막 그렇게 막 비장하게 멋있게 이렇게 난 삶의 정의를 위한 글을 쓰려고 다 쓰겠어. 때려치겠어 막 이런 건 전 세일러문이 아니니까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뭐랄까 그냥 계속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교수라는 건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네. 그게 단순히 뭐 직업 안정성이 높거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요. 아이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공부를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맞아요. 직업이라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사실은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계속 할 수 있다면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강단에 설 때마다 그 미묘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소설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가난이나 결핍이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교단 앞에서 교육 내용으로만 다뤄도 되는 걸까? 언젠가는 이 강의실 바깥을 나가서 좀 더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책상 물림의 자의식이랄까 부끄러움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좀 해소해야 네. 좀 더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사실 모든 걸 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에게 모든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소설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친구들한테 최선을 다할 수가 없었고 역시 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학과 회의를 하고 논문을 쓰고 수업안을 짜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밀도로 글을 쓰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한 얼마 동안 쓰신 걸까요? 보통 이제 소설가 분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네. 예, 정말 긴 호흡으로 쓰신 분들도 계시고 네. 단번에 짧게 빡 써버리는 분도 계시고 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네. 예, 작가님은 좀 어느 편이었습니까? CTV를 완성하기까지는. 네, 저도 그래서 얼만큼 걸렸는지 질문을 받고 나니까 네.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고 나니까 궁금해서 클라우드를 찾아봤더니 예. 지난 봄에, 그러니까 올해 봄에 2달에 걸쳐서 쓴 걸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네. 정도 쓰고 한 달 정도 퇴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 순수 집필 기간으로만 말씀드리면 2달인 두 것 달. 같고요.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상상했는지로 물으시면 2015년부터 써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재나 계속 마음 안에서 네, 이렇게 응축시키면서 네, 한 번에 폭발시킨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난 써야겠어가 아니라 네. 계속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네. 소재거리와 이야기거리들을 계속 이렇게 밀도를 높여가면서 네. 이제 딱 2달 만에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하셨어요? 이렇게 소설 직접 이제 교수라는 직업 대신에 선택한 소설가로서 집필했던 그 과정이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보통 소설가 분들이나 글쓰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쓰신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고채명희 작가도 그 손가락으로 바위를 치듯이 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네. 정말 고통스럽게 쓰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우 작가님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최명희 작가님 말이 정확한데요. 정말 네. 손가락으로 바위 뚫기처럼 괴로운 일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르치는 일의 행복함에 비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한계를 봐야 되고 본인 맨 얼굴을 봐야 되고 본인 발밑에 구덩이를 봐야 되는 일이기 네. 때문에 안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네, 일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즐거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황홀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괴로운데 황홀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부족함을 또 직면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니까요. 네. 제가 글 쓰면서 발견한 제 모습은 여기 CTV에 등장한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네. 항상 많은 독자분들이 이 인물들 중에 누가 가장 당신과 닮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네, 네. 뭐 의사인 석진이 닮았느냐, 네. 필라테스 원장인 수미랑 닮았느냐, 혹은 뭐 노동자인 유화나 혜룡과 닮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 정말 그 모든 게 다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 네. 모든 인물들의 모습이. 저도 몰랐던 제 모습들을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캐릭터들끼리 갈등하게 만들면서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제 안에 있는 다양한 결들에도 놀라고 이것들이 캐릭터의 몸으로 육화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예. 아주 매 순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집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또는 기억에 남는 순간은 또 언제였고 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집필 중에는 정신없이 써내려가서 특별한 뭐 희노애락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어떤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느꼈던 건 딱 탈고했을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네. 이제 딱 파일을 저장했을 때 몰려오던 그 묘한 기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네. 정신없이 쓰고 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걸 완결을 했는데 그래서 세상이 바뀔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세상의 어떤 비정함이라던가 소각함 같은 것들이 이게 책 글로 완성됐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조금 허무하다라는 느낌이 들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책으로 나오면서 독자분들의 반응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아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봤던 뷰를 그 독자분들도 같이 봐줬다는 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또 네.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자들이 이제 많이 또 읽고 공감을 또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책을 읽는 또 독자들마다 또 해석하는 바와 네. 또 느끼는 바들은 또 그 깊이와 넓이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작가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독자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세요? 독자가 어떤 걸 느낄지 생각할지 뭐 제가 강요하거나 감히 예상조차도 사실 할 수 없는데요. 네. 가능하면 그 스펙트럼이 최대한 넓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네. 어떤 스펙트럼을? 거의 제가 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주셔도 저한테는 큰 공부가 될 것 같고요. 네네. 가령 얼마 전에 이제 지인의 지인분이 읽고 저에게 반응을 들려주셨는데 우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근데 저는 그 어떤 눈물 포인트도 이 소설에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냉정한 글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아, 이게 작가의 손에 떠나면 모든 것이 독자한테 달려있는 거구나. 어떻게 해석되는지, 감흥되는지는 독자의 몫이구나.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했어요. 저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깊이 이 작품을 느껴주신 거니까요. 네. 이번 작품이 놀랍게도 데뷔작입니다. 네. 데뷔작으로 인해서 혼불문학상을 수상을 하셨고 네. 우리 작가님께 혼불문학상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홈불이라는 작품의 이름을 딴 문학상이니까 그 홈불이라는 작품과 저의 개인적인 인연을 또 복귀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작품을 처음 만났던 건 중2, 이 15살 때였어요. 네. 중2 때 읽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네. 얼마나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겠어요. 굉장히 이제 스스로 조숙하다고 믿는 이제 전형적인 문학 소녀였고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문학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막 최대한 길고 어려워 보이는 어쨌든 책들을 자꾸 가지고 와서 예. 네, 수업은 안 듣고 교과서 사이에 끼워 놓거나 이렇게 책상 밑에 넣고 읽고 이런 아이였어요. 네. 선생님이 사실 굉장히 미우셨겠죠, 제가. 그래서 혼을 어느 날 내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이렇게 제목을 보시고 홈불인 거를 확인하고는 그래도 이제 조금 안심을 하시면서 뭐 나쁜 책이나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에 만화책일 줄 알고 제가 숨겨서 보니까 근데 홈불인 걸 확인하신 다음에 문학을 읽는 건 좋은데 문학 너무 좋아하다 보면 가난하게 산다? 아, 이렇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네. 너 글 쓰면, 너 그림 그리면 맞아요. 예술하면 배고라.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쭉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분이 경고하셨지만 문학을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바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도 그 뒤로 문학 교사도 하고 문학 교수도 하면서 계속 생계를 이었기 때문에 네. 문학으로 돈 벌 수 있는데 세종대왕님 감사한데 네, 그런 네.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분이 걱정하셨던 건 문학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갖지 못한 세계, 만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꾸 그런 걸 읽다 보면 아무리 밝고 환한 곳에 있어도 마음 한켠이 자꾸 춥고 외로워지는 쪽에 끌리기 쉽다는 얘기가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무리 밝고 행복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문학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을 응달해 있고 춥고 아픈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으로도 또 네,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우리 작가님은 그 국어교육과 박사 학위 취득 후에 교수로서도 한 10년간을 네.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문학이라는 것과는 때려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언제부터 글이 좋으셨는지, 언제부터 문학이 좋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 계기가 혹시 있었는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운 입장에서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글을 안 읽어도 행복하고 잘 노는 아이라면 예. 굳이 읽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글을 네. 읽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글을 안 읽어도 이미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사실은 텍스트로 세상을 만나는 것보다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환희를 느끼는 쪽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니 글을 쓰시는 분이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처럼 텍스트를 경유해야만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네. 사람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어떤 깊이와 넓이를 더하기 위해서 또 텍스트가 큰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문학교육을 연구하고 또 수행을 해왔었지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좀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좋아한 거는. 때부터 좋아하셨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좋아하셨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 순간부터 친척분들 회고에 따르면 항상 책을 읽어달라고 했고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고 돈만 생기면 당시에 있었던 책 대여점에 가서 오. 네, 책을 최대한으로 빌려와서 우와. 목이 아플 때까지 숙이고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장래희망이 뭐니? 이렇게 어른들이 물어보시면 네. 그때 애들은 다 뭐 대통령이요, 미스코리아요, 과학자요라고 과학자요, 얘기할 때 경찰관이요. 저는 예. 골방에서 책만 읽고 싶다고 그게 장래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꿈을 이루셨네요. 그러네요. 책을 이러네요. 읽는 거를 넘어서 이제 쓰는 사람으로 또 되었으니까 그러네요. 예, 꿈을 넘어선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학이 큰 힘을 지녔다는 것은 뭐 사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늘 가져오고 오는 그런 또 가치이기도 하고 요즘엔 또 일부러 찾지 않고는 접하기가 쉽지도 않은데 그 교단에 계셨기 때문에 네. 이 문학의 중요성, 글의 힘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고 더 가르쳐줘야겠다. 지금 같은 어떤 그 영상 플랫폼의 세대에서는 전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쇠퇴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남다르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야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소녀 출신이기 때문에 문학의 힘을 강렬하게 믿고 신봉하는 사람인데요. 네. 얼핏 보기에 무용해 보여서 음. 오히려 더 유용한 게 문학의 힘이라고 생각이 돼요. 당장 큰 돈이 되거나 당장 어떤 사회의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회해서 정말 중요한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술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뭔가 타락해가는 세계를 나름의 타락한 방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장르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한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문학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의 감성 구조를 이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시나 항상 마음속에 그래서 문학해서 뭐가 바뀌어? 이런 자괴감이나 의문은 저 역시도 늘 품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 김현 선생님이라는 비평가 분이 하신 말을 늘 되새기곤 해요. 문학은 배고픈 거지를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 여전히 배고픈 거지가 있다는 걸 부끄럽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CTV를 쓰면서도 계속 스스로도 부끄러웠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본인이 가진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그러한 명제와 좀 결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좀 이렇게 쓰시다 보면 좀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좀 그러셨을 텐데 독자들을 좀 많이 만나는 활동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저야 불러주시면 네, 어떤 독자분이든 규모가 어느 정도든 또 어떤 집단이든 간에 다 만나 뵙고 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 책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즐거운 게 책에 대한 대화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책에 대해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만큼 네.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많이 불러주십시오. 독자와의 대화를 또 많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화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쓰고 나서 혼불문학상을 수상하기 전에 이미 수상을 좀 몇 차례 하셨는데 네. 그거를 동화로 하셨어요. 네.
장르가 다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또 작업을 하실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동화 작업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업이고요. 네. 동화를 쓰게 된 첫 계기는 제가 주로 논문을 쓰는 직업 생활을 10여 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예. 물론 연구 논문도 굉장히 중요한 저술이고 학계에서 뭐 굉장히 행복하게 논문을 썼지만 네. 가끔은 이걸 어떤 사람이 얼만큼 읽을까라는 또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계속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읽힌다는 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서사를 쓰면 가장 힘이 셀까, 가장 널리 읽힐까 생각해봤더니 동화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읽은 동화의 내러티브들은 네. 평생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중핵 속에서 영향을 미칠 때가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생각이었죠. 아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내러티브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동화를 쓰게 되었고 네. 지금 그래서 두 편의 동화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화책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제목이? 한 편은 언제나 다정죽집이라는 동화인데요. 이제 사라져가는 팥죽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 팥죽 할머니의 부엌 도구들과 약간 요정 같은 고양이가 힘을 합쳐서 팥죽집을 구해내는 좀 오. 따뜻한 이야기예요. 오, 네. 그래요? 또 한편은 또 뭐예요? 또 한편은 맨홀에 빠진 앨리스라는 작품인데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네. 이야기를 오마주한 건데요. 예. 그 학원 스케줄에 시달리던 한 소녀가 학원을 막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가 맨홀 속에 빠지면서 그 안에 토끼 왕국에서 이상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또. 네네네, 오. 이상한 나라에 빠져서 네. 동물 친구들을 만나고 모험을 하고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화 작가로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작가님의 스펙트럼은 엄청나게 넓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내가 늘 하고 싶었던 또 작품이었다라는 또 얘기를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아주 넓구나. 그러니까 이 작품도 쓰면서 그 작품도 쓰면서 뭔가 자아가 좀 헷갈리거나 충돌되거나 이런 경험들은 안 해보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자아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개의 글을 쓰는 게 더 자아의 본성에는 맞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우리한테는 다 모든 인간은 성스러운 부분도 있고 세속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사실은 잘 한 작품 안에 융합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아직은 그 정도 이제 고수는 못 되는 바람에 네. 이제 성스러운 동화도 썼다가 세속적인 소설도 썼다가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 진자 운동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벌써 다음 작품을 또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러신가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써두었던 작품을 이제 퇴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요? 네, 오. 어떤 작품이냐면요. 예. 문학 수업을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본인만의 어떤 결핍과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고생과 그 여고생에게 문학 수업을 하는 기간제 교사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문학 수업 시간에 시와 소설을 가지고 교류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닫혀 있던 이 여고생이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고 또 기간제 교사라는 상당히 좀 이제 애매한 지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겪고 있던 이 선생님도 학생을 통해서 좀 치유받고 하는 그런 상호 성장담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 작가님 이야기잖아요. 아까 전에 약간은 학창 시절 때 말씀해 주셨던. 네. 네. 그래서 문학 수업 장면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전적인 네. 부분도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의 바람은 이 소설을 보면서 완성된다면 그걸 보면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또 저와의 수업을 기억해주고 저를 기억해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작가님께서 늘 가지고 있던 부채감으로 시작된 글쓰기 행위였고 그것으로 인해 탄생된 작품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좀 그런 부채감이 좀 해소되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그 꿋꿋이 또 살아갈 지금까지 멋지게 또 인생을 살아낸 또 인간 우신영에게 스스로가 좀 이야기를 해준다면 격려의 말씀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또 해줄 수 있을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부채감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오히려 더 커졌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운 좋게 단순히 그냥 공부를 잘하거나 운이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쉽게 비교적 늘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쉽게 많은 걸 가지면서 그러지 못한 분들에 대한 부채감이 있었고
정작 글과 말이라는 채널이 필요한 건 그분들인데 제가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실은 괴로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고 싶은데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대신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글쓰기였는데 막상 쓰고 나니까 제가 주목을 받고 또 제가 상을 받고 제가 큰 사랑을 받으니까 또 타인의 고통이나 결핍을 내가 또 전유해버린 건 아닐까라는 부채감은 들어요. 네, 어떻게 해도 이게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이라면 또 그렇게 역시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 뭐 결국에는 더 잘 써서 더 제대로 써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부채감이겠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물으셨는데 네.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잘 열심히 더 잘 치열하게 쓰라고 네. 나태해지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쓰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이 쓰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좀 더 발견하고 나를 들여다본 그 경험처럼 우리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종적에는 좀 나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이런 작품들 많이 내놓아 주시고 많은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